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하는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저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네, 오늘은 저 옆에 류마퍼스트내과 송란 원장님과 함께 통풍 환자를 위한 운동 가이드 주제로 방송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마퍼스트내과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송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이게 네, 통풍이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인데요. 네. 통풍이 정말 좀 많은 힘듦과 고통이 있다고 들었는데 또 이분들은 또 운동이나 음식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좀 강의 내용 먼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풍이라는 게 이제는 사실 그냥 관절염이 아니라 대사질환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뇨 환자들 또 고지혈증 환자분들 운동 중요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같은 맥락으로 사실 통풍 환자분들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통풍 급성 발작 때는 사실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기도 하고 또 만성화됐을 때는 특히나 하체 쪽으로 결절이 생기면서 그냥 걷거나 조금 무리한 운동을 하면 통풍 발작이 생긴다든지 또 운동 자체 할 때 좀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아프면은 이게 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쉬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강의를 토대로 좀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 통풍뿐만 아니라 네. 류마티스내과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강의 종료 후에 답변 드리니까요. 또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통풍에 대한 강의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일단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시리즈에서 통풍에 대해서 통풍 환자들의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통풍이 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사실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통풍은 요산이라는 것이 혈액 내에 많아져서 원래는 그냥 안 보이고 잘 녹아 있어야 되는 요산이 결정 형태로 이제 바뀌면서 걔네들이 관절이나 어디에 쌓이면서 통증, 염증을 유발하는 이제 그런 대사질환이고요. 이게 뭐 신장결석 같이 결석이 생기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맞습니다. 실제 통풍의 증상 중 하나로 신장의 결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석이라고 하는 돌의 형태로 결정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죠. 여기 이게 저희가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결절들이 사실은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작은 결절들인데 결정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면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도 튀어나오는 결절 형태로 몸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엄청 부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실은 결절이 생기게 되면 생활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시죠. 네. 저희가 이제 요산이 많다라고 하면 그럼 얼마나 높은 게 많으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남자분들은 7, 여자분들은 6 이상이면 요산이 높다. 고요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체온 상태에서 포화 농도라고 하죠. 얼마나 이제 여기에 녹아 넣을 수 있는지가 네. 6.8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릴 때 소금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소금이 원래는 물에 녹는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소금을 그 이상 많이 집어넣으면 녹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들은 못 녹고 이렇게 결정 형태로 남아있잖아요. 네. 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산이 녹을 수 있는 농도 이상으로 계속 존재를 하게 되면 이제 혈관 안에서 피 안에서 결정 형태로 뭉쳐서 다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조직에 관절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럼 저 수치가 넘어가면 무조건 좀 결절이 생기는 편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물론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통풍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는 하는데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9 이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9 이상 요산이 되는 분들 중에서 한 1년 정도 되니 5%가 또 5년 정도 누적해서 보니까 한 5분의 1 정도가 통풍이 생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저 정도 확률로 조금 생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5분의 1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실은 이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네. 그러면 왜 요산이 높아지느냐? 근본적인 원인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요산이 피 안에 많아진다. 왜 많아지냐? 단순하게 정말 많이 생겨서 많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잘 배출이 안 돼서 많아질 수도 있겠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럼 이제 많이 생성이 되는 거는 뭐 때문이냐라고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통풍 환자분들이 뭐 약간 비만이거나 술을 많이 드시거나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드시면 생긴다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많이 섭취를 하니까 많아지지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이 이제 세포가 파괴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퓨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요산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요. 또 그러면 배설이 감소되는 경우, 그러니까 잘 못 빠져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요산은 매일마다 일부는 소변으로, 일부는 대변으로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네. 왜 잘 못 빠져나가느냐? 기본적으로 신장 기능, 콩팥 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도 못 빠져나가고 또 어떤 경우는 기능은 괜찮은데 유전적으로 요산을 배출하는 시스템이 좀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산이 잘 못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둘 중에서 요산이 많이 생기는 경우, 또 잘 못 빠져나가는 경우, 둘 중에서 어떤 경우가 더 많으냐? 네. 실제 조금 이거는 의외이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배설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음식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좀 네. 배출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경우를 따져보면 오히려 유전적으로 요산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에 통풍이 생기는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통풍이 이제 만성화되고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약을 끊지 못하는, 끊을 수가 없는 환자분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저희 지금은 안 계시지만 비욘디 PD님들 중에 네. 그렇게 살이 찐 분이 아닌데 네. 술도 안 드시는데 맞아요. 통풍 있다고 막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맞습니다. 저분은 뭐 술도 안 드시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이런 것 때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원인들이 있다. 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통풍이라는 게 아까 이제 요산이 높은 분들 중에 일부가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 자연 경과를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설명을 드리는 생각보다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증상이 없이 피 안에서 요산이 높은 무증상 고요산 혈증 기간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요. 네. 어느 순간 이제 통풍이 생길 분들은 첫 번째 통풍 발작을 경험을 하시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발을 되게 쬐끄맣게 분홍색으로 얇게 그려놨잖아요. 네. 첫 번째 통풍 발작은 생각보다 통증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 그게 첫 번째 통풍 발작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약간 그때 당시에는 내가 조금 약간 발을 접질렸나? 약간 좀 피곤했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발작인지를 잘 인지를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맞아요. 네. 별로 아프지 않고 약을 안 드셔도 스스로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두 번째 통풍 발작부터는 살짝 달라지는데 이 두 번째 통풍 발작이 생기는 일이 또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조금 기간이 다른데요. 네. 뭐 길게는 2, 3년 정도 지난 후에야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조금 더 자주 통풍 발작이 생기게 되고 또 생겼을 때 통증도 점점 더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몇 년 안에 자주 통증 발작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통풍 조절하고 식이 습관 관리하고 이렇게만 관리를 하고 만성적인 요산 저하제 치료를 바로 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 중에 요산 저하제를 사용하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일단 이게 나라마다 다 동일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미국, 유럽 같은 곳에선 이제 대부분 저 기준을 사용을 하는데 1년에 2번 이상 급성 발작이 있거나 또는 통풍 결절이 있거나 또는 콩팥 기능에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요산 저하제를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전에는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서 요산 관리랑 뭐 여러 가지 몸의 컨디션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통풍의 발병 시기나 또 요산 저하제 사용 시기를 좀 늦춰둘 수도 있고 발작의 빈도도 좀 감소시킬 수 있고 또 함께 통풍과 동반되는 합병증도 좀 예방할 수 있고 약을 쓰시는 경우에도 약의 용량도 좀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딱 그래프를 보니까 생각이 든 게 이게 첫 번째 발작을 잘 인지를 못하시면 네. 두 번째 발작이 오실 때까지 생활습관 교정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참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이제 환자분은 처음이라고 인지를 하시고 병원을 오시는데 네. 첫 발작이라고 생각하고 병원 왔는데 알고 보니 만성인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이미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저희 지금 병원 다니시는 환자분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젊은 분이셨어요. 28살이셨고 이제 오른쪽에 엄지발가락 늘 이제 많이들 아픈 그 부위에 통증과 부종이 있어서 오셨고 이제 여쭤봤더니 첫 번째 통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상태를 알기 위해 항상 첫 번째 발작이라도 초음파 검사를 모두 시행을 하는데요. 네. 봤더니 이미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커다란 요산이 이미 쌓여 저 있었고 하얀 게 다 요산 덩어리인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처음 보여드리면 이게 요산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당연히. 네. 그래서 안 좋은 쪽과 정상인 쪽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거든요. 이 발가락은 같은 위치에 이제 통증이 없었던, 특별히 통풍이 지금 침범하지 않은 발가락 쪽이고, 이거는 이제 통증이 있었던 침범된 쪽입니다. 확실히 네. 이게 하얗게 여기가 뭐가 쌓여 있죠. 그러니까요. 이 큰 게 지금 다 요산 덩어리예요. 그래서 처음 발작이라고 해도 만성일 수 있다.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말 눈치 못 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처음 진단 받을 때부터 만성인 경우가 많다. 네, 그럴 수 있다. 네. 많다고 하기는 좀 그럴 수도 그렇지만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성 통풍이 되면 뭐가 안 좋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이제 만성화 됐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합병증,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침범이 됐던 관절 입장에서 보면 이 요산이라는 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쪽으로도 자라기도 하지만 쌓여서 아래쪽으로도 파고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골밀환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저 요산 자체가 뼈를 녹여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초음파로 봤을 때는 골밀환이 좀 더 민감하게 저희가 관찰이 돼서 고래 표면이 굉장히 지금 불규칙하게 있고 안으로 요산이 파고들어서 이렇게 뼈가 녹은 게 보이고요. 엑스레이에서도 이렇게 관찰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킬레스건도 침범을 해서 아킬레스건에도 이런 식으로 요산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좀 운동하거나 점프 같은 거 하셨을 때 아킬레스건 파열도 얘가 유발할 수 있고 그렇죠. 약간 칼날을 몸 안에 숨기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만성 통풍이 있었을 때 요산 저하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기를 막기 위함도 있고요. 실제로 약을 써서 저희가 목표하는 수치 내로 잘 조절을 하면 이미 쌓여있는 요산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적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심한 경우는 약을 드시는 건가요? 네, 이럴 때는 꼭 이제 장기적으로 요산 저하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기에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통풍이 이제 더 이상은 단순히 관절염이 아니라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일단은 원인적으로 요산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기도 하고 네. 또 이 통풍이라는 병에서 우리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함께 잘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 콩팥 기능 감소까지도 잘 동반이 되기 때문에 통풍을 단순히 통증 조절하거나 관절염 조절하는 치료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사증후군과 함께 여러 가지 대사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치료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통풍 자체도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오래된 경우에는 실제 대사질환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심혈관 질환하고도 연관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산 자체도 혈관 손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또 통풍 관절염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그런 염증들 때문에 실제 혈관 내 염증 활성도가 증가되면서 동맥경화가 더 심화되기도 해서 저희가 통풍을 치료한다라는 의미는 제가 그 얘기를 늘 드리는데 네. 안 아플 때도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늘 그 얘기를 드리거든요. 고지혈증이 증상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고혈압도 마찬가지고요. 통풍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약을 드시는 것이 건강을 좀 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통풍이 많은 분들이 그냥 관절 아픈 정도로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정말 많은 대사증후군과 연관도 높고 네.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해야 관리법이 옳다는 거를 저도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늘 하여튼 말씀을 드려서 그래야지 사실은 안 아플 때도 약을 드시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통풍이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 대사증후군이 다 그렇듯이 약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일상에서의 관리가 함께 동반돼야지 치료 효과가 좋은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데요. 네. 일단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식이 관리. 사실 어떤 음식을 드셔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뭘 먹으면 안 되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요산이라는 것이 퓨린이라는 것에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안 드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뭐 어떤 음식이 퓨린이 얼마나 많고 이런 것들이 다 뭐 이렇게 보고가 돼서 찾아보고 뭐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일일이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퓨린이 많다고 해도 뭐 야채에 퓨린이 많은 야채들은 실제로는 요산을 별로 높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그래요? 야채는 사실은 마음껏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쉽게 기억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로는 일단은 칼로리를 낮춰서 드셔라. 고칼로리 음식들은 대개는 요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좀 저칼로리식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꼭 피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뒤에 나오는 술, 또 두 번째가 과당입니다. 특히 액상과당. 요즘은 뭐 액상과당 안 좋은 건 너무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과자나 뭐 아이스크림 또 단 음료수에 많은데 얘가 다른 나쁜 짓도 하지만 요산도 올립니다. 그래서 과당은 가능하면 액상과당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뭐 붉은 고기라든지 내장육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공식품의 요산 그런 거 많이 드시면 요산이 증가되는데 애들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뭘 먹으라는 거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좀 쉽게 이렇게 지중해식 식단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 사실 어디에 당뇨에도 좋고 심혈관 질환에도 좋은 음식들이 통풍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건강식이 통풍에도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채 위주로 그다음에 유제품들 이렇게 저지방 유제품들이라든지 뭐 올리브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몸에 좋고요. 특히 또 많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여기 요산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흰 쌀밥 안 좋고 빵, 떡, 뭐 국수 종류 이런 애들도 또 안 좋거든요. 맛있는 것들. 맛있는 것들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피하시면 좋고요. 이제 음주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하시는 게 맥주만 안 드시면 된다라고 아직도 사실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이제 맥주가 제일 안 좋은 건 맞아요. 네. 다 잘 알고 계시는 거고 맥주나 막걸리 같은 곡주들이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왜 정제탄수화물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산을 만들어내는 전구물질도 많아서 생성도 늘리고 또 알코올이 요산을 덜 빠져나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안 좋기 때문에 맥주가 더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럼 소주나 위스키는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요산이 더 잘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또 도수 높은 술들도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술이든 많이 드시면 일단 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래서 가능하면 술자리는 피하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인간관계 맺다 보면 완전히 술자리를 안 가질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두 잔으로 양을 줄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술을 마셨을 때 이게 탈수되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아서 네.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통풍 있어서 맥주 절대 안 드시고 위스키나 그런 것만 드시는 분 계시는데 꼭 네. 이거 보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인데요. 사실 앞에 것들 잘 지키시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기는 한데 이제 실제로 과체중, 비만인 경우에는 통풍 발병과 악화와 연관이 높다라는 게 이미 다 연구 결과로 알려져 있고 네. 실제로 체중 감량을 해봤더니 요산 수치가 의미 있게 낮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생각하고 또 너무 열심히 고강도 운동을 하시면 그 자체가 오히려 통풍에 또 안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피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뭐 어떻게 보면 정리해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이 통풍에도 좋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조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진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죠. 통풍과 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통풍 환자한테 운동이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이유를 보면 일단 체중 감소가 유산을 낮춰주고 발작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실제 대사증후군 관리에도 도움이 당연히 되기 때문에 통풍이 발작이 일어나는 빈도도 낮아질 수 있고 또 함께 동반되는 그 친구들인 대사증후군 위험도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통풍과 함께 그 후유증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운동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왜 고강도 운동 너무 심하게 하면 조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근육을 많이 이제 고강도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세포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퓨린이 나오면서 요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요산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뭐 남성분들이 많이 하는 몸 키우는 웨이트, 그런 맞아요. 것들이 좀 안 좋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너무 무리하게 처음부터 격렬한 운동 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너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탈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요산의 농도가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또 통풍 발작 위험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좀 고강도로 땀을 엄청 많이 흘리는 건 좀 안 좋을 안 수 좋다. 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셔라. 운동 중에 중간중간 꼭 수분 섭취를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체중 감량이 좋다고 하니까 또 너무 또 열심히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확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은 적게 드시고 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근육을 또 키우기 위해서 고단백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 자체가 또 요산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또 너무 갑자기 떨어지게 돼서 요산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통풍이 요산이 갑자기 오를 때도 당연히 통풍 발작이 생기지만 이 요산이 갑자기 많이 떨어질 때도 또 통풍 발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발작 위험을 높일 수가 있다. 뭐든지 하여튼 좀 적당한 것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적당하게 꾸준히 체중 감량도 꾸준히 조금씩 감량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요새 좀 꼭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또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네. 요즘 또 이제 몸 키우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젊은 남자분들이 이제 과도하게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거나 네,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통풍이 안 좋냐라고 하면 사실 이거를 가지고 대규모 연구를 한 건 없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딱 저희가 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실제 이론적으로도 이 단백질 파우더나 이걸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체내 아미노산 대사를 늘리기 때문에 요산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이 많은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 신장이 콩팥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실제 요산 배출은 저하될 수 있어서 이 양쪽의 문제 때문에 요산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없지만 네. 좀 주변 환경 원리를 생각해 봤을 네. 때 안 좋을 확률이 있다라는. 그리고 지금 실제 이제 저희가 진료를 볼 때도 네. 단백질 파우더나 보충제 많이 드시고 발작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간간히 봐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군요. 네. 이런 오른쪽에 있는 주의사항들을 잘 기억하시는 게 통풍 환자분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라는 거냐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규칙적이고 약간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은데 뭐 당연히 걷기나 자전거 타기, 뭐 수영 같은 것들 다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근력 운동도 함께 해주셔야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고 꼭 운동 중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주신다. 이제 가장 이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통풍 환자분들은 상황이 다양하거든요. 급성 발작으로 너무 아플 때가 있고 또 이게 만성화돼서 결절성 통풍일 때는 또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상황별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일단은 급성 발작기 이때는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적절한 운동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때는 절대 안정, 휴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휴식할 때 어떻게 하는지 조금 말씀드리면 보통은 하지 쪽에 발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발가락, 발목, 무릎 같은데
가능하면 이거를 올리고 계시는 게 좋고요. 주무실 때도 신장보다는 다리를 좀 올려놓고 주무시는 것이 좀 증상도 빨리 호전되고 붓기도 좀 빠지고 이런 데 도움이 되고요. 이제 냉찜질도 어느 정도 너무 막 열이 펄펄 나고 이럴 때는 좀 도움이 되는데 네. 이때 좀 너무 차가운 뭐 아이스팩을 직접 댄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안에 체온을 너무 낮춰서 결정이 더 잘 만들어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약물 치료에 집중하면서 이제 쉬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서 이렇게 급성 발작기에는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너무 무리하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도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내 체중 부하도 최소화로 해주시는 것이 발작기를 좀 빠르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발작기에는 휴식이 무엇보다 가장 네. 중요하다는 점. 네. 네. 그리고 이제 만성. 자, 만성일 때는 뭐가 다르냐, 그냥 똑같이 운동을 다른 사람처럼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결절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자, 보통은 통풍 결절이 물론 이제 전신에 생길 수는 있는데 가장 흔하게 생기는 곳이 발가락, 그리고 뭐 발목 이런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결절이 꼭 없더라도 한번 통증 발작을 겪으셨던 분들이라든지 또 결절이 생겨 있는 분들은 하지 운동을 할 때 불편감을 많이 느끼세요. 네, 뭐 조금 다른 사람처럼 좀 많이 걷거나 아니면 좀 근육 운동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또 아픈 것 같고 실제로도 좀 붓기도 하고 또 불편해서 그 운동을 잘 못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운동을 할 때 팁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은 근력 운동을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하셔야지 되는데 하실 때는 체중 부하가 적은 하체 위주로의 근력 운동을 좀 권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운동 자체를 하실 때 좀 저중량을 이용해서 너무 무게 무거운 엄청 거 들지 말고. 들지 말고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이제 운동 효과를 좀 얻으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내 체중을 이용한 맨몸 운동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실제로 뭐 무게나 뭐 바벨 같은 거 드는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래,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기 전과 그 후에 충분히 발가락, 발목, 종아리, 그 하체에 운동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서 긴장도를 좀 풀어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 이분들이 발가락이나 발목에 결절이 큰 게 있어서 나는 체중 부하 운동도 좀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밴드 같은 거를 좀 사용해서 활용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어떤 시기든 관절에 충격이 큰 운동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또 러닝이 유행이잖아요. 그럼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뭐 네. 나이 있으신 분도 그렇고 네. 다 하시죠. 네, 좋은 운동이긴 한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게 유행인 걸 너무 제가 잘 느끼는 게 병원에서 느끼시는 건가요? 네, 러닝을 하고 발작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이 늘었어요. 아이고, 네. 근데 이제 이 러닝이라는 게 발가락이나 발목에 통풍이 있는 분들에서는 직접적인 충격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부딪히니까. 네, 부딪히니까. 그래서 별로 이제 뭐 실제 관절 결절이 있거나 최근에 발작을 겪으셨던 분들은 과한 러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적당히만. 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이제 하고 있는데 괜찮다. 근데 하고 있었는데 통증이 좀 온다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이거 내가 운동으로 극복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통증이 있으면 운동을 잠깐 중단하시고 좀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난 이겨낼 거야 이게 아니라. 네, 자꾸 느낌 온다. 이겨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의지의 문제는 아니어서 잠깐 아프실 때는 잠깐 중단하시고 좀 쉬어준 뒤에 통증이 사라지면 다시 좀 천천히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좀 강도를 늘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러닝이 유행하니까 이런 것도 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네.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조금 한번 그림이랑 설명드리고 나서 이렇게 시범을 좀 보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왜 본격적인 운동 하시기 전에 먼저 스트레칭 먼저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건데요. 첫 번째는 발목, 발가락의 관절을 이제 유연하게 만드는 스트레칭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을 통하면 이제 관절 가동성도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또 혈액순환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나중에 한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의자에 앉아서 발 올린 상태로 뭐 발목을 돌리는 거, 네. 발목
이렇게 위아래로 펌핑하는 거, 그다음에 발가락을 구부렸다 피면서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거, 이런 운동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겁니다. 직접. 네, 지금은 그냥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직접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발목이랑 발가락을 스트레칭을 했으면 이제 네. 위로 올라와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체 유연 운동이라 그래서 저희 하체를 구성하는 주요한 근육들의 스트레칭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상근이라는 건 이제 약간 엉덩이 옆쪽에서부터 허벅지 뒤쪽에 네. 위치하는 근육인데 이게 너무 짧아지거나 너무 좀 단단해지면 또 뒤쪽, 허벅지 뒤쪽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도 되는 근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상근 스트레칭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 뒤에는 이제 햄스트링. 잘 아시는 근육일 거예요. 햄스트링 스트레칭하고 종아리 쪽 스트레칭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보여드린 요 그림도 사실은 스트레칭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이제 동작입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이 동작을 안 하고 다른 걸 또 보여드릴 거라서 요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좀 펴고 이제 발목을 위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스트레칭 할 때 이게 발목이라고 생각하면 네. 이렇게 뒤로 꺾으시는 꺾는 거예요. 거. 네. 네. 이때 발가락만 꺾으시면 안 되고요. 발목을 꺾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발목을 꺾으신 상태에서 약간 우리가 인사하듯이 이렇게 상체를 숙이고 제자로 돌아오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고 또 뒤에 보여드릴 동작, 다른 동작도 쉬운 게 있는데 그것도 또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요. 종아리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아무 데나 그냥 벽을 잡고 다리 한쪽을 뒤로 빼고 발 뒤꿈치를 딱 붙인 상태로 유지하는 그것만으로도 종아리 스트레칭이 될 텐데 이거와 함께 또 다른 방법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인데요. 저희가 이제 근력 운동 할 때 가능하면은 좀 부하를 덜 주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하냐면 저희는 중력과 저희의 체중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무릎을 펴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밴드를 좀 이용하는 거 말씀드릴 거고, 이제 의자를 이용해서 스쿼트를 사실은 이제 운동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저렇게 의자 스쿼트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지금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 또 다리 쪽에 결절이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약간 이런 식의 스쿼트도 다리 근육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사용해 볼 수 있고요. 또 하체 중 엉덩이 근육까지도 좀 단련시킬 수 있는 이제 둔근 운동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직접 따라해 보면서 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저희가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뭐 어떤 것부터 배우면 될까요? 네, 일단은 발가락 이제 저희가 스트레칭가 네.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제가 할까요? 제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제가 더 못하니까 한번 배워보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니 왠지 운동을 잘 하실 것 같아서 저보다 다 하실 동작이 텐데 엄청 못해요. 네. 자, 앉은 상태에서 네.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요. 발목을 일단은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바깥쪽으로도 돌려주시고, 한 10번 정도. 10번 정도. 안쪽으로도 돌려주시는데, 이 동작 하실 때 이게 또 힘드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발 뒤꿈치를 자연스럽게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면 훨씬 쉽네요. 훨씬 네. 쉽죠. 그리고 이제 이거 하신 뒤에는 이제 발을 조금 더 올린 상태에서 네. 마찬가지로 이제 발목을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약간 힘드시죠? 저 힘든데요? 이것도 힘드시면 네. 이제 발 뒤꿈치를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대고 하셔도 돼요. 뒤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네. 뒤로 당겨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마찬가지로 한 5초 정도 해주시고 또 내려주시고. 내려주고. 네. 또 이렇게 해주고. 펌핑. 이거 되게 반대쪽도 좋네요. 네. 스트레칭이 딱 되는 네. 게 느껴지시죠? 네. 반대쪽도 들어주시고 아래로 내려주고 네. 5번에서 10번 정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운동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발가락 스트레칭은 네. 이렇게 예. 제가 바로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가락. 네, 발가락을 쫙 이렇게 손이 발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쫙 펴시는 거예요. 그런 네. 다음에 또 쫙 오물어 주세요. 이렇게요. 네. 발가락 그냥 이렇게 쫙 폈다가 네. 싹 오므렸다가 오므렸다가 또 쫙 쫙. 폈다가 오므렸다가. 네. 이게 이제 별거 아닌 동작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네. 발가락 쪽에. 그래서 이거 한 10번 정도 반복. 꼭
양쪽을 동시에 하실 필요도 없고요.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해주셔도 돼요. 이게 힘드시면. 통풍 환자분들은 발가락 이렇게 사이사이 통증이 엄청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급성기가 아닌 다음에는 네. 그렇게까지 통증이 아. 매일 있지는 않아서 네. 평상시에는 또 괜찮으세요. 아, 그런 분들은 좀 이런 거 네. 자주 해주시면 혈액순환 도움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쫙쫙 제가 네. 뭐 양말 펴주는 벗으면 거. 너무 또 비위가 네. 상할까 봐 네. 이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을 발이라고 생각하시고 쫙 네, 폈다가 오므러져. 너무 부럽다. 이런 식으로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네. 다리 스트레칭 하는 거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어디 직접 보여주시면 제가 일단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번엔? 그럼 잠깐만 신고 가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올리시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이상근 스트레칭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한쪽 다리를 제가 하고 PD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한쪽 다리를 이런 식으로 사자로 올리세요. 다른 쪽 다리에. 이쪽 다리는 그대로 내리신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다리를 사자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무릎에 자연스럽게 이제 손을 올리고 다른 쪽 그냥 자연스럽게 두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냥 지그시 여기를 눌러주시면 눌러주는 거죠? 네, 네. 무릎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뒤쪽에 약간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고 좀 해보니까 괜찮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인사하듯이 고개를 좀 숙여주세요. 저희 이런 거 많이 하는 스트레칭 종류 중 하나인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이렇게 하시면 실제로 누른 상태에서 이 무릎이 좀 의자랑 가까워지도록 눌러주신 상태에서 인사하듯이 이렇게 숙여주시면 뒤쪽으로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한 처음에는 5초, 좀 익숙해지시면 10초 정도 버티다가 이제 놓아주시는 거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네, 해보시겠어요? 네. 빠르게 저희가 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빠르게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자로 만들어서 사자라는 게 네, 혹시 이게 이렇게 사자. 요사요? 네, 요 사자. 여기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만드시고 사자 만들고 네, 한쪽 이거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누르고 지그시 누르다가 자, 허리를 고개만 숙이시면 안 되고 네. 허리를 들켰네요. 예, 이렇게 숙여서 오우, 내려가면 네. 느껴지시죠? 여기도 엄청 당기고 쭉 당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사실 밴드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스트레칭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다리 아까 전에 올리는 상태에서 밴드 잡고 이렇게 당겨 주셔도 네. 예, 너무 도움이 힘들면 됩니다. 이렇게 좀 지지를 해주는 느낌으로 네, 가는 네.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 발에다 밴드를 잡고 당기는 것도. 예. 아이고, 벌써 이제 뭐랄까 숨이 가빠지신 것 같아요. 전혀요. 네. 다음은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앞쪽하고 뒤쪽 스트레칭을 따로 알려드렸는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것도 의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저희가 합니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돌릴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돌려볼게요. 네. 그럼 제가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요. 다리 한쪽을 사실 이게 조금 의자가 낮아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허리 높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있으시면 더 네.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제가 민망하지만 신발을 좀 벗고 네. 다리를 쭉 펴주세요. 네. 이게 조금 올라온다 생각을 하시면 조금만 되고요. 높으면 더 완벽한. 네. 이때 발목을 항상 이런 운동하실 때 내 몸 쪽으로 당기셔야 돼요. 항상 주의하실 건 발가락만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고 발목을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딱 손을 골반 위치에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올려주신 올려서? 상태에서요. 이제 아까 인사하듯이 말씀드렸잖아요. 허리를 딱 펴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엉덩이만 뒤로 빼듯이 앞으로 굽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5초 버티고 올라와 주시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하면 앞뒤로 착 해지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 그냥 신발 신고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네. 이렇게 하고 이게 사실은 오. 지금 내려가서 조금 더 힘들거든요. 네. 이 허리 높이면 좀 나아요. 여기도 엄청 당기고.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약간 골반이 살짝 틀어졌는데, 네. 내가 조금 그렇게 하고 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 스트레칭은 앞쪽에 종아리 앞쪽까지도 같이 네. 스트레칭이 돼요. 뒤에 허벅지 뒤에 그다음에 여기 종아리 뒤쪽 거기까지도 스트레칭 다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엔 근육 운동을 할 건데요. 근육 운동은 정말 단순하게 돌릴까요? 네. 네. 그냥 버티는 운동이에요. 되게 쉬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앉아서 다리를 들어주세요. 다리를 들어주시는데 이때 이 발목을 내 쪽으로 당기시는 게 가장 아까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하면 여기에 힘이 딱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허벅지에 힘을 준다. 여기에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때 저희 사실 밴드 이용해서 당겨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돼요. 해볼까요? 네, 여기 선생님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밴드 집에 네. 뭐 있으면 지금 원래 제가 신발을 신었는데 원래는 신발을 안 신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대시고요. 제가 이제 벗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대시고요. 네. 충분히 이렇게 잡고 팔은 이렇게 허리춤에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얘는 그러니까 저희 발목은 내 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버티는 것보다 조금 더 강도 있게 스트레칭도 되면서 근육에 힘도 좀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밴드를 이용해서 당겨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앉으실 때 무릎도 앞쪽으로 모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허벅지 근육 운동인 거죠? 네, 이거는? 허벅지 근육 운동이 네. 되겠습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저희 이제 또 의자 이용해서 뒤쪽 둥근 둥근 여기 네, 운동이요. 여기 조절해 주시는 요 운동을 또 해볼 텐데요. 요거 이렇게 돌릴까요? 옆으로 돌리고 네. 네, 이렇게. 돌릴까요? 네, 그게 나으실 것 네. 같은데. 이걸 네, 좀 더 왼쪽으로 앞쪽으로 당기겠습니다. 좀만 당길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집에서 이거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다리는 어깨 넓이로 이렇게 벌려주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드는 거예요. 뒤로 도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들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발가락으로 바닥을 쓴다는 느낌으로 뒤로 이렇게 들어주실 때 왼쪽 다리는 살짝 굽혀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위로. 이렇게. 네. 오. 그때 이제 골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가 돼요. 틀어지지 않게. 틀어지지 아까 저처럼. 않게. 그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 마지막으로 이제 의자에서 스쿼트 하는 거. 네.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네. 스쿼트 많이 해보셨죠? 이거 하시면서. 네, 스쿼트는 또 워낙 좋은 운동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항상 못했지만 한번 알려주시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스쿼트는 사실 다 좋은 운동인 거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방법이 잘못되면 무릎이 다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조금 나이가 있으시거나 운동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바로 스쿼트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자 스쿼트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는데 의자에 이렇게 앉으신 상태에서 스쿼트 할 때 자세. 손을 항상 깍지를 껴주시고 숙이고. 자연스럽게 내 앞에 두시고 무릎은 내 어깨 넓이만 네. 벌려주신 상태에서 허리가 너무 이렇게 굽혀지거나 너무 펴지지 않게 목도 너무 젖혀지거나 그러지 않게 이렇게 자세에서 그대로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렇게 주의하실 해서. 게 네. 무릎이 발을 넘으시면 안 돼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태에서 무릎이 너무 발가락 쪽으로 하면 힘이 무릎에 들어와요. 또 무릎 안 좋으신 분이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무릎은 가능하면 뒤로 빼주셔야 되고 이 자세를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이게 뒤로 살짝 넘어가려고 할 때 발가락을 딱 눌러가지고 발가락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스쿼트를 해주셨다 앉으시는데 이것도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조차도 힘드신 분들은 조금 더 편한 거 알려드릴게요. 손을 이제 허벅지 무릎에 딱 대시고요. 네. 무릎 이렇게 어깨 넓이로 벌리신 상태에서 살짝 일어나려다가 이렇게 앉는. 그 정도만 네, 해도 그 정도만 괜찮은 해줘도 아주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은 이 정도만 해줘도 좀 도움이 됩니다. 아. 근데 이때 일어날 때 인차 이렇게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 네. 발로 이 바닥을 누르는 느낌으로 그 힘으로 배 힘으로 이렇게 일어나셨다가 앉는 식으로 해서 이 힘이 허벅지에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운동을 해야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운동들을 좀 따라해 보시면 이렇게 좀 통풍 환자분들도 네. 무리하지 않고 발작 없이 네, 무리하지 않고 허벅지 근육도 네. 키우고 좀 네. 유연성도 키워주는 그런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요거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남은 시간에는 질문이 네. 좀 많이 들어와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첫 아톰님 질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중에 통풍 환자를 위해선 걷기, 달리기가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
걷기만 하는 것도 통풍 환자분들에게 좀 무리가 갈 수 있나? 그리고 식단 조절이 첫 번째겠지만 네. 걷기나 달리기 운동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급성 발작이 아닌 다음에는 걷기는 도움이 많이, 그러니까 하시는 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하시는 건 좋고요. 달리기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따라 무리가 된다. 좀 무리해서 달리기를 하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새 또 슬로우 조깅이나 뭐 이런 것들도 또 많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시는 것도 괜찮고, 뭐 예를 들어 실내 자전거 운동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심한 달리기를 처음부터 하실 때는 좀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변형해서 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하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결국은 좀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통풍 환자분들을 위한 길이라는 거. 네, 네. 무리하지 않고 네. 꾸준히. 꾸준히. 네. 꾸준히까지.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FLDK님 질문인데요. 요산 수치가 4년째 9에서 10인데 발작은 아직 한 번도 안 네. 났다고 하십니다. 콩팥이 망가질까 봐 걱정돼서 약을 음. 처방해달라고 하니 왜 처방을 안 해주나요? 네. 그래서 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왜 아까 전에 9 이상인 분들이 관찰을 해봤더니 1년 내에는 뭐 더 너무 적고 5년 누적도 20% 조금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약이라는 게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이라는 게 드실 때만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것보다 요산이 그때그때 떨어지는 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3, 4일 드시면 떨어졌다가 또 3, 4일 안 드시면 도로 오릅니다. 그래서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을 써야 한다라는 의미는 이제부터 당신은 요산이 이제 만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생 이 약을 거의 써야 될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약이라는 게 물론 이 약이 뭐 지금 쓰고 있는 요산약이 아주 위험하거나 뭐 부작용이 아주 많거나 그런 약은 절대로 아닌데 네. 그래도 장기간 약을 사용을 하다 보면 모든 약은 부작용 유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특히나 장기간 사용을 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강의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1년에 2번 이상 발작이 통풍 발작이 있을 때, 또 결절이 있을 때, 또 콩팥 기능이 안 좋을 때 그 약을 쓴다라고 기준을 정해놓은 이유는 그때부터 약을 썼을 때 약에 의한 효과가 장기간 약을 쓰는 부작용을 훨씬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지금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통풍 발작이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평생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콩팥이 안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히 약을 쓰게 되면 약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로 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네요. 약으로 인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꾸준히 이제 콩팥 기능과 요산을 보고 내가 생활 습관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지금 현재 대처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박영철님께서 35세 남성분이신데 네. 파워워킹을 시작하셨는데 네. 발등에 통증과 붓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이게 통풍인지 좀 이것도 지금 좀 애매한데 이 발등의 네. 통증과 붓기가 양쪽에 생겼는지 한쪽에 생겼는지 붓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건 사실은 다 병원에 가서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근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운동을 시작했는데 통증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네. 그런가요? 제가 왜 아까 전에 너무 무리가 되는 운동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정말 파워워킹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 시간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 워킹 자체가 계속 속도나 시간을 줄였는데도 좀 불편하시면은 운동의 종류를 좀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김재민님 질문인데 아침에 공복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오후에는 손가락까지 욱신거림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식사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이렇게 네. 좀 물어보셨습니다. 이거는 손가락까지 욱신거림이 올라오는 게 원인이 뭔지가 지금 불분명하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금식 상태로 운동해서 안 좋다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원인을 알아야 될 거는 같은데, 김재민님 한정으로 이런 게 일단은 안 좋은 걸 느끼셨다면, 저는 그럴 때는 원인이 뭐든 간에 피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김재민님이 공복으로 유산소를 하니까 통증이 심했다. 그럼 한번 식사를 해보고 운동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그 증상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실제 공복이 원인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라도 뭐 드시고 하시는 게 좋은 거고, 드시고 하셨는데도
욱신거리는 게 똑같다. 그럼 원인이 다른 거거든요. 그때는 한번 류마티스 내과를 한번 방문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차 검증을 해보는 네,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라클님이 이제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신데 네. 통풍의 전조 증상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은 통풍의 전조 증상이라고 아주 특별하게 있는 거는 아니고, 통증이 올 수 있는 그 관절에 약간의 통증이 있는 게 결국 가장 좀 흔한 전조 증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약간 처음에는 삔 것 같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좀 저릿저릿하다고도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삔 것 같이 느끼기도 하고, 뭐 저희가 약간 욱신거림, 좀 은근한 통증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마다 설명하는 게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약간 불편감이 가장 흔한 증상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주로는 엄지발가락, 발목 이런 데가 좀 많이 오는 부위니까 그 부위에 약간의 불편감이 좀 어떤 술을 많이 먹었거나 과식하거나 운동 후에 같은 위치에 자꾸 반복적으로 있다면 그게 어쩌면 전조 증상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거 비슷한 질문인데 마이아이님은 네. 웨이트하면 엄지발가락이 지끈하다. 네. 요거는 좀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분이 만약에 평상시 요산이 높았다. 네. 그러면 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 요산이 높은 분이 아니고 근데 웨이트 할 때 엄지발가락 힘을 많이 주는 상황이라면 그냥 과사용에 의한 관절염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불안하시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가 요산이 높은지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 엄지발가락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병원까지 갈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통증이 있다면 이게 원인이 뭐든 간에 그때는 중량을 낮추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아이님 질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송랑 원장님과 함께 통풍 네. 환자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고 어떤 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 잘 네.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통풍 환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통풍이 꽤 신경 쓰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막 정말 어떤 분들처럼 뭐 심근경색, 뇌경색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심각하고 누가 듣기에도 암 이런 것처럼 이런 병은 아닐 수 있지만 사실 평생 관리해야 되고 또 한 번 통증 발작이 오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불편감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게 되고 일에도 좀 지장을 줄 수 있고 또 이게 만성화되면 이제 영구적인 뼈의 뭐 변형이라든지 이런 합병증도 생길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설명을 드려도 아직도 아플 때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통풍이라는 병이 일종의 고지혈증, 혈압약처럼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병이라는 거를 꼭 하나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통풍이 발작이 있고 통증이 있을 때만 신경 써야 될 병이 아니다. 아니다. 평소에도 관리를 잘해야 하는 병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운동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송랑 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8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